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김현민 기자님의 두 번째 코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그대로 예고해드렸던 대로 코리안 유럽 리거들의 앞으로의 전망. 이제 막 시즌 끝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멀고도 길게 남은 이적 시장 이제 이런 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저희가 다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김현민 기자님께서 그래도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들을 토대로 코리안 유럽 리거들이 과연 이제 다음 시즌에 어떤 위치에 서게 될 것인가, 그리고 소속 클럽들이 또 보유하고 있는 다른 선수를 또 방출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선수들이 그 다음에 또 변하는 위치는 어느 정도가 또 될 수 있을런지 김현민 기자님께서 이 모든 재반 사항들을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모두가 궁금한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 계속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정배는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죠. 네, 저는 정배를 믿고 싶은데요. 손흥민 선수의 결정에 따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리그 종료 3경기를 앞둔 시점에서 그런 인터뷰를 했었죠. 모두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기를 바라고 있다.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 참여를 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 아닐까요? 그렇긴 한데 어쨌건 간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나이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은 리빌딩의 시기인 거고 결국 챔피언스 리그 참가가 이번에는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시즌까지 기다리면 또 한 살 더 나이가 먹게 되고, 만약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계속 뛰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다면, 그리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역대 무관 선수들 중에서 4번째로 골이 많아요. 첫 번째가 케인이고요. 네. 2위가 디 나탈레고요. 네. 3위가 벤 예데르고요. 그리고 네. 4위가 손흥민이에요. 벤 예데르 선수도 트로피가 없나요? 예. 그렇군요. 예. 다른 선수들은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옵타에서 나온 건가요, 예. 혹시?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예. 케인과 손흥민을 데리고 우승이 없는 토트넘은 참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죠. 1위와 4위가 있는데. 트로피를 생각한다면 마지막 이적을 한 번쯤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지금? 네. 손흥민 선수의 계약 기간이 2025년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물론 그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계약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긴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 전반기만 하더라도 토트넘과 손흥민이 재계약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실제 그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잡으려면은 1년 이 옵션 발동하면은 약간은 손흥민 선수의 자존심에 상처가 되는 거죠. 원래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옵션을 그렇죠. 발동하면. 도리어 재계약을 통해서 연봉을 더 올려줘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는 케인이 떠나면서 토트넘의 상징은 손흥민 선수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손흥민 선수의 연봉을 지금보다 올려주면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연장 옵션을 발동시키는 것보다는 아예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그렇죠. 된다. 실제 영국 보도들도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손흥민 선수가 내가 떠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다면은 재계약에 사인을 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1년 그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을 시키면서 최대한 비싸게 이번 여름에 팔려고 할 것이다. 안 그러면 내년 여름 되면은 1년밖에 남지 그렇죠. 않으니까 그리고 비싸게. 그건 정말 최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른 팀들이 거기서 돈을 크게 지를 이유는 전혀 없어지는 상황이죠. 그렇죠. 연장 옵션이 발동되면은 손흥민 선수가 떠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아니면은 아예 재계약을 할 것이다. 그러면 남는다. 그리고 요번에 만약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은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뼈를 묻는다는 그렇죠. 의미나 마찬가지가 그렇죠. 되죠. 토트넘 최다골 2위에다가 각종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손흥민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이냐, 이대로 나가면서 그냥 연장 옵션 발동이냐. 네.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미래는 갈릴 것이다. 네. 김현민 기자님의 예언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시즌 플랜에 넣을지 않을지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 계산하고 있다, 막 이런 식의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이제 20일 바이언 보드진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고별식을 가졌습니다. 슈에 감독이 떠나고 새 감독 밑에서 조금은 변화의 시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얘기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브라이턴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던 데체르비 얘기도 있고, 플릭 얘기도 있고,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긴 하죠. 김민재 선수는 이번 여름에 남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김민재 선수의 몸값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그 점인가요? 김민재 선수가 분데스리가 역대 이적료 4위입니다. 5천만 유로로. 사실 이렇게 비싸게 주고 영입한 선수를 한 시즌 만에 파는 거는 대실패를 자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실을 어떻게 보면
쉽사리 메우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그렇다고 해서 김민재 선수가 망한 시즌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마음. 아시안컵이 상당히 많은 거를 바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안컵 갔다 오는 동안에 더리우트 다이어로 구조를 다시 만들면서 조금은 라인을 내리는 형태로 바뀌었고 팀 구조가 그러면서 조금은 김민재 선수의 그런 튀어나가는 수비가 거기에 맞지 않았던 것일 뿐이지 사실 투엘 감독도 저는 만약에 남았다면은 다음 시즌에도 다시 라인을 높이는 축구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요? 전반기 때 그렇게 했잖아요. 오. 전반기 때 그렇게 하다가 없으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바꿨던 거기 때문에 구조를. 근데 이미 라인 내리는 거에 투엘 감독은 맞들인 거 아닐까요? 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첼시에서도 리디거 공격적으로 활용을 했었잖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 보고요. 투엘이라던가 데체르비 다 라인 높여서 플레이하는 감독들이잖아요. 그 감독들 중에 한 명이 온다면은 도리어 전술적인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는 다이어라고 할 수 있죠. 스타일적인 부분에서는. 여기에 더해 바이언 선수들의 이제 센터백들의 계약 기간을 놓고 보더라도 김민재 선수가 가장 오래 남았어요. 우파메카노는 2026년까지거든요. 네, 우파메카노는 매각하려면 지금이 타이밍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이 타이밍이고 우파메카노는 2시즌 연속 후반기 때 망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이언 보드진들도 우파메카노에 대한 신뢰도를 상당히 잃어버렸고요. 다이어는 계약 기간 1년 남은 데다가 나이도 가장 많죠. 센터백들 중에서. 네, 그러니까 바이에른의 미래를 걸 선수는 아니죠. 다이어 그렇죠. 선수는. 김민재, 더리우트가 현 시점에서는 미래인 거고 다이어는 그냥 전방이 백업으로 조금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우파메카노는 매각하면서 다른 센터백을 영입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떤 감독이 올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김민재 선수는 웬만하면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바이에른에서 네. 떠나지 않고도. 네, 율리안 불 기자가 그 김민재 선수랑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김민재는 이번 여름에 팀을 떠날 생각이 없다라고 한 겁니다. 쿠팡 플레이 시리즈입니다. 네. 이건 이제 서울. 그, 네. 바이언 구단에서 이제 이 이미지를 만든 건데 쿠팡 플레이 8월 3일에 있고요. 네, 그리고 런던에서도 또 두 팀이 네. 한판 하는 것 같아요. 8월 10일에 이제 두 팀이 또 평가전을 가지는데 이게 왜냐면은 케인 이적하게 되면서 네. 평가전 두 차례 치러서 그 수익을 전부 다 토트넘이 가지기로 이게 계약상에 들어가 있거든요. 계약할 때 그런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프리시즌 같은 거 잘 보면은 네. 그런 걸 이해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솔로몬 영입했을 때 토트넘이 샤타르랑 급하게 평가전을 치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이재성 선수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해 여름에 2026년까지 연장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재성 선수는 뭐 마인츠 입장에서나 이재성 선수 측 입장에서나 서로 뭐 헤어질 이유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마인츠 입장에서는 에이스인 이재성을 보낼 수 없는 거고 조금 어렸으면은 나이가 그랬으면 이제 뭐 다른 데 이적을 조금 모색을 해봤을 텐데 팀이 만약에 강등됐으면 좀 달랐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팀이 잔류했으니까 아마도 다음 시즌에도 마인츠에서 뛰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마인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새로운 감독이 괜찮았어요. 예, 보 헬릭센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의 마인츠는 13경기에서 6승 5무 2패 승점 23점을 획득을 했는데요. 헬릭센 감독 체제에서는 동기간에 마인츠의 성적이 분데스리가 5위입니다. 네, 아주 잘했습니다. 예, 이번 시즌 그 분데스리가가 UEFA 리그 랭킹 2위에 오르면서 챔피언스 리그에 갈 수 있는 순위인 거죠. 바이에른 뮌헨이 6등이에요. 네, 그렇죠. 막판에 조금은 챔피언스 리그에 집중하면서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죠. 5패나 했거든요. 그렇죠. 저게 뮌헨 문제죠. 팬들은 상당히 쓰라렸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거는 마지막 9경기에서 5승 4무 무패 승점 19점을 획득을 했어요. 심지어 뭐 상대가 쉬운 것도 아니었거든요. 라이프치히도 있고 네. 호펜하임도 있고 프라이부르크도 있고 도르트문트도 예, 있고. 그렇죠. 네. 도르트문트한테 특히 3대0 대승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헬릭센 감독 체제에서 마지막 9경기 성적만 놓고 보면은 분데스리가 4위. 더 놀라운 게 헬릭센 감독 체제에서 마인츠가 홈에서 5승 2무 무패 승점 17점을 올렸는데 이게 동기간 분데스리가 전체 홈 성적 1위입니다. 이거는 레버쿠젠보다 좋아요. 근데 레버쿠젠보다 한 경기를 더 했군요. 그렇죠. 네. 예. 헬릭센 감독 체제에서 마인츠가 가장 달라진 게 바로 공격이에요. 부르카르트와 이재성, 구르다 이 공격 3인방이 터지면서 마인츠가 굉장히 화끈한 축구를 했거든요. 네. 헬릭센 감독 체제에서 부르카르트가 7골 2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이재성 선수가 4골 4도움
그리고 구르다가 3골 2도움을 기록을 한 겁니다. 이제 이재성 선수가 팀 내에서 득점 2위, 그리고 도움 1위, 공격 포인트 2위를 기록을 한 건데요. 네, 전반기보다 확 올라간 공격 포인트예요. 예, 겨울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영입한 아미디의 공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미리 선수가 활약 기간에 비해서 포인트도 상당히 많은 거죠. 원래 아미디 선수가 그가 레버쿠젠에서 한동안은 그 독일 대표팀에도 승선했던 공격형 그럼요. 미드필더였잖아요. 레버쿠젠에 너무 쟁쟁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지난 시즌은 이제 뭐 세리에로 임대를 갔다 오기도 하고, 이번 시즌도 전반기에 8경기 중에 선발은 1경기, 총 출전 시간도 83분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마인츠로 와서는 15경기에서 1골 4도움을 기록했고, 이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출신이다 보니까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좀 양질의 패스들을 제공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이재성 선수가, 이전에는 사실 이런 역할을 마인츠에서는 이재성밖에 할 수 없었어요. 네, 근데 아미리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재성 선수의 부담이 좀 줄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공격으로 이제 뛸 수 있게 된 건데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전반기 도르트문트와의 경기, 후반기 도르트문트와의 경기를 보면은 히트맵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소파 스코어 레이팅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네. 뛰는 위치 자체가 상대 위험 지역 페널티 에어리어 부근이 됐네요. 그렇죠. 네. 박스만 놓고 보면은 도리어 수비 쪽 박스에서 더 많이 이제 히트맵을 가져갔을 정도로 네. 수비적으로 내려와서 뛰다 보니까 공격에 관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였죠. 아미디가 있으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도르트문트전에 2골 넣었고, 사실 이 경기 해트트릭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예, 도움도 기록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걸 보여주신 이유는 이재성 선수는 마인츠와 계속 동행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네. 다음 시즌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는 거고요. 예. 이번에는 정우영 선수의 이제 슈투트가르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는 정우영 선수가 팀 내에서 이제 2골을 기록을 하면서 그러면서 득점 공동 7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출전 시간 대비로 따지면은 아주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도움도 3개를 기록을 한 건데, 슈투트가르트가 정우영 선수가 빠지면서는 4-2-2-2 포메이션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서 기라시 운다프 투톱에 이제 피어리, 미오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에 슈텔러, 카라초 수비형 미드필더 이렇게 배치를 해서 경기를 진행을 했던 거였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우영 선수는 교체 자원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이번 시즌 슈투트가르트가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기라시, 운다프, 피어리 이 공격 3인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셋이 무려 54골을 합작을 한 거거든요. 레버쿠젠이 워낙에 전설적인 시즌을 보내서 네. 약간 가려 있어서 그런데 슈투트가르트도 정말 21세기 들어서는 역대급 아닙니까? 21세기를 넘어서 슈투트가르트 구단 역대 최다 승점이에요. 저는 한지 밀러 선수 예. 뛰던 시절을 알기 때문에 예. 네, 그때 슈투트가르트 제가 좋아했거든요. 예, 그때 축구를 더 잘하긴 했지만은 승점은 그렇다는 거죠. 승과. 슈투트가르트가 과거에 이제 그 발라코프하고 그리고 에우베르하고 보비치가 뛰었을 때 네. 이때 이제 쓰리톱이라고 불렸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한지 밀러보다도 조금 뒤에요. 그렇죠. 예, 1996, 97 시즌인데 그때 49골을 합작을 했었는데 그걸 넘어섰다라고 할 수 있죠. 5골을 더 많이 기록을 한 건데요. 이번 시즌 23승, 승점 73점으로 구단 역대 분데스리가 최다 승과 최다 승점을 기록을 했어요. 분데스리가 우승을 해야 되는 승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네. 레버쿠젠 같은 이상한 팀이 아니면 그렇죠. 네. 슈투트가르트가 분데스리가 우승이 3회가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거 1983, 84 시즌, 1991, 92 시즌, 2006, 07 시즌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때보다도 승리도 더 많고 승점도 더 높은 거죠. 네, 저희가 얘기했던 그 한지 밀러 슈투트가르트가 7, 80년대. 그렇죠. 슈투트가르트가 자랑하고 있는 이 공격 3인방이 이번 여름을 끝으로 해체될 위기에 직면을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슈투트가르트에게는 약간 불안감과 위기감을 조성하는 이유인 동시에 정우영 선수에게는 찬스예요. 그렇죠. 네. 예,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그 기라시 같은 경우는 1,750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라고 하죠. 현재 기라시는 유럽의 빅클럽들이 다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아웃이 저 기라시 선수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싼 가격이죠. 너무 싸죠. 네, 싸도. 피어리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독일 대표팀에도 승선을 했는데 현재 바이언과 도르트문트, 첼시 같은 구단들이 노리고 있고 이 선수도 2,500만 유로에서 3,000만 유로 사이에 바이아웃 조항이 있습니다. 올 시즌 한 걸로 따지면은 저 가격이면 피릭 선수도 싼 가격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 피는 나이도 20대 중반이니까 맞아요. 이제 전성기에 접어들거든요. 기라시는 약간 조금 나이라도 많기라도 하지. 그래도
요즘 시세면은 기라시 선수도 값어치가 높을 그렇죠. 겁니다. 예. 운다프 같은 경우는 브라이턴에서 임대로 데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 복귀를 해야 돼요. 운다프한테도 2천만 유로의 영입 옵션이 포함된 임대였어요. 기라시와 퓨릭 선수가 떠나면 운다프 선수는 그냥 영입하겠죠. 무조건 영입해야죠. 슈투트가르트가. 예, 만약에 운다프 떠나보내면은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해야 되는데 상당히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죠. 뭐 이번 시즌 우니온처럼 고생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기라시와 피어리가 떠난다고 하더라도 선수 영입을 하긴 할 거예요. 네. 운다프는 무조건 뭐 발동을 할 거라고 보이긴 하고요. 포르쉐의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재정적으로 아주 그렇게 막 부유한 구단은 아니거든요. 이 급을 채우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한테 조금 더 기회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팀이 챔피언스 리그까지 병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정우영 선수가 뭐 가뜩이나 찬스도 생기겠지만 예. 어쩔 수 없어서라도 더 많이 뛰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우영 선수는 다음 시즌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릴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슈투트가르트 또 챔피언스리그 무대와 더불어 분명히 다음 시즌에는 네.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통해서 병역 문제도 해결을 했고 그러면서 이적료가 더 올라갔어요. 네, 원래 네, 그러니까 슈투트가르트가 프라이부르크에서 정우영 선수 영입했을 때 금메달 획득하면서 병역이 해결될 시에 이적료가 더 올라가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죠. 무엇보다도 감독이 은사인 헤네스고요. 이거는 이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얘기겠죠. 그렇죠. 네. 예, 일단 은바페가 시즌 도중에 챔피언스리그 탈락하고 나서 이번 여름 파리 생제맹을 떠난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I will not extend. 네, 나는 재계약- 계약을 더 이상 네. 연장하지 않겠다. 알켈라이피 회장이 굉장히 화났다라고 하죠. 왜냐면은 캄포스 단장은 알고 있었대요. 이 성명을 낼 거를. 네, 은바페 선수와 어려서부터 지인이잖아요. 네, 알켈라이피 회장은 이걸 몰랐다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분노를 했다는 얘기들이 있긴 한데 루이스 엔리케 감독 같은 경우는 모든 포지션에 새로운 선수를 영입을 할 것이다. 각 포지션마다 2명의 선수들이 경쟁하게 할 것이다. 파리 생제맹에서 선발 출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은바페 같은 정말 엄청난 거물 선수가 떠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팀의 어떤 대수술을 안 할 수가 없을 거고요. 네. 파리 생제르맹이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 가운데는 올 시즌 기준으로 보더라도 파리 팬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선수들도 지금 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커다란 구조 조정이 온다. 네. 네. 은바페가 떠난 자리에 득점력을 보완하기 위한 오시멘이 있는 데다가 흐비차 크바라첼리아도 네, 네, 네. 있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한이를 무상 임대로 보내면서 흐비차를 좀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오시멘이 일단 오는 게 이강인 선수한테는 중요하지 않을까. 마요르카 때 무리치라는 확실한 그렇죠. 공격수가 있었던 것처럼.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이강인 선수한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많은 역할들이 주어지지 않을까. 물론 덴벨레, 바르콜라, 은바페 이렇게 3톱으로 공격을 전개를 하긴 했지만 후반기 와서는 근데 눈치 없는 덴벨레 선수 제외하면 사실은 은바페 몰아주기가 좀 심하죠. 은바페를 중심으로 공격이 전개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강인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에 라리가에서도 드리블이 2번째로 많았었고 비니시우스 다음으로 네. 유럽 모델리그에서도 드리블이 가장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팀은 사실 과감한 드리블을 막 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뭐 찬스 메이킹이라던가 슈팅이라던가 다 떨어지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은바페가 떠나게 되면은 이강인 선수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지 않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은 있긴 합니다. 네, 파리 생제르맹은 뭐 이강인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과감한 플레이보다는 은바페 선수를 일단 겨냥하는 그 마인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팀이 재편이 되면 이강인 선수가 뭔가 자신의 무기를 더 발현시키기에는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이번 시즌 아쉬웠던 거는 마요르카에서 보여주던 그런 공격 재능을 조금은 덜 봤던 거였는데 다음 시즌은 좀 그래도 그거를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죠. 리게앙 최종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은바페가 선발 출전하지 않은 가운데 선발 출전해가지고 1골 1도움을 올렸습니다. 네. 예, 이것도 약간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은바페 선수가 없으면 팀 파리 생제르맹 자체의 퀄리티가 좀 그렇죠. 내려가지 않을까. 예, 네. 그러니까 팀 성적은
다소 불안성이 있다. 이강인 개인의 퍼포먼스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황인범 선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뭐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스페스타로 이적하면서 바이아웃 조항이 있었다라고 하죠. 500만 유로에 영입을 했는데 뭐 800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 뭐 아니면 1000만 유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건데요. 프리미어리그 스카우트들이 그 파르티잔과 스페스타의 세르비아컵 준결승전을 봤다라고 하죠. 거론되던 팀들이 울버햄튼이라던가 네. 그래서 이제 터킹 울브스에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 예, 네. 그래서 터킹 울브스에서 나온 거죠. 아, 예. 토킹 울브스. 예, 네, 그래서 네, 울버햄튼이라던가 크리스탈 팰리스라던가 뭐 이런 팀들이 조금 연결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베티스도 좀 황인범 선수를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베티스 같은 경우는 일단 중앙 미드필더가 좀 필요해요. 귀도 선수가 지금 바르셀로나 완전 그 보스만으로 이적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있죠. 윌리엄 카르발류 선수가 나이가 이제 많아요. 그렇죠. 많기 때문에 또 이제 프랑크푸르트도 영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프랑크푸르트는 사실 2년 전 여름부터 황인범 선수를 계속 노렸어요. 지난 여름에도 황인범을 영입하려고 했는데 이제 분데스리가 팀들이 그때 1000만 유로에 영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네. 이제 뭐 프랑크푸르트, 프라이부르크, 메넨글라드바흐, 호펜하임 이런 팀들이 뛰어들었는데 올림피아코스가 그 가격에 팔지 못한다. 1500만 유로 내놔라. 이러니까 네. 황인범 선수가 이제 그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항 뭐 이걸 얘기를 하니까 서로 이제 감정 상했죠. 예, 감정 상하니까 유럽 5대 리그 이적 시장 끝날 때까지 붙잡고 있다가 네. 그거 끝나자마자 그 반값인 500만 유로에 치베스타로 보낸 거였거든요. 프랑크푸르트가 현재 800만 유로를 제안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치베스타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끼어들기 원하면서 그래서 1000만 유로에 팔려고 한다. 현재 프랑크푸르트가 분데스리가 6위거든요. 근데 도르트문트가 만약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게 되면은 네. 현재 분데스리가 5위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도르트문트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면은 도르트문트는 그 자체로 그냥 자격을 얻는 거죠. 네. 그래서 6위인 프랑크푸르트한테 넘어가게 되고 프랑크푸르트의 이번 여름 운명은 도르트문트 손에 달렸다. 약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디펜딩 챔피언 그 자리가 있거든요. 네, 뭐 그렇죠. 챔피언스리그 챔피언, 유로파리그 챔피언 이 자리가 있는데 이번에 분데스리가는 아주 잘했잖아요. 네. 그래서 5장을 또 줘야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되면 이제 분데스리가가 챔피언스리그가 네. 6팀, 유로파리그가 1팀, 컨퍼런스리그가 1팀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죠. 네, 마르무시도 현재 뭐 토트넘 이적설도 있고 여러 이적설이 있는데 마르무시의 운명도 약간은 챔피언스리그 진출 여부에 따랐다라고 하고 선수 보강도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프랑크푸르트도 중원이 좀 약한 편에 속하거든요. 네. 배체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교체가 나올 때랑 안 나올 때 조금은 경기의 퀄리티가 달라지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황인범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프랑크푸르트 가게 되면은 챔피언스 리그도 뛸 수 있고 또 이제 울버햄튼 가면은 황희찬 선수와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96년생 동갑내기들이 네. 뛸 수 있는 데다가 울버햄튼도 뭐 예를 들어서 고메스 같은 경우도 뭐 맨시티 하던가 여러 팀들과 이제 이적 루머가 있고 도일 같은 경우도 맨시티 소속이잖아요. 임대생이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중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백승호 선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스토크가 백승호 선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팀이 3부 리그로 강등된 가운데 버밍엄은 백승호를 잡고 싶어 하지만은 근데 3부 리그에서 뛰기는 백승호 선수가 조금 힘들겠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워낙 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스토크가 이제 백승호를 영입하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이제 네. 스토크 지역지에서 나온 거죠. 스토크 온 트렌트 라이브네요. 예. 네. 만약에 가게 되면 배준호 선수와 이제 같이 뛰게 되는 건데요. 배준호 선수가 스토크 올해의 선수에 선정될 정도로 좋은 모습 보여줬으니까 배준호 선수를 다른 팀이 또 노릴 가능성도 그렇죠. 크잖아요. 예,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고요. 홍현석 선수도 더 이상 hen트에선 더 보여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홍현석 선수도 이번 여름에 이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조규성 선수도 덴마크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게 된다면은 물론 뭐 그러니까 그 국내 매체들에서 바이언하고 이제 그 토트넘 스카우트 팀이 미투일란과 브렘비 경기를 봤다라고 하면서 조규성 이적설? 막 이런 식으로 묶어서 보도하긴 했는데 그거는 사실 가능성이 그런 거는 억측이죠. 그렇죠. 사실은. 예. 네, 네. 원래 토트넘이나 이제 그 바이언 같은 팀들은 어린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는 네. 거고 조규성 선수 같이 조금은 나이가 중반 정도 되는 20대 중반 정도 되는 득점왕 차지하고 막 이런 선수들은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한 중위권 팀이라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중위권 팀 예를 들면은
미트윌란과 조금은 제휴 관계가 있는 네. 브렌트포드라던가 예. 아이반 토니가 떠난다면은 조규성을 예. 영입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니면 뭐 마인츠도 원래는 조규성을 영입하려고 했던 팀이기도 했었고 그런 팀들이 뛰어들 가능성이 높은 거죠. 미트윌란 주주 구조는 바뀌긴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도 바뀌었죠. 브렌트포드와의 인연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 외에도 이현주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팀이 승강 플레이오프거든요. 2부 리그. 확인한 바로는 그러니까 뭐 베엔비스바덴 팬들도 그렇고 구단도 이현주 선수를 좋아한다. 너무 좋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팀이 남는다면은 그만 한 시즌 더 임대를 연장할 가능성도 있고.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어디 그래도 임대를 주려고 하는데 이미 임대 데려가서 적응된 팀이 어떻게 보면 좋을 수가 있죠. 이 팀이 3부 리그로 강등이 된다면 그러면은 가면 안 되죠. 그러면은 네. 이제 또 다른 팀으로 임대를 보낼 가능성이 있죠. 분데스리가를 막 승격한 팀이라던가 2부 리그에 조금은 더 위, 상위 팀으로 임대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현준 선수라던가 오영규 선수라던가 또 이제 권혁규 선수 뭐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출전 시간을 더 획득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권혁규 선수 같은 경우는 세인트 미렌에서 주전으로 나왔었으니까 셀틱에서 조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오영규 선수는 조금 로저스 감독하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또 이한범 선수 같은 경우도 팀의 그런 상황을 보고 다음 시즌에도 계속 뛸지 아니면은 다른 팀으로 임대를 갈지 또 이제 브렌트포드의 김지수 선수도 한 경기도 나오지 못했잖아요. 조금은 여름에는 새로운 도전을 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린 선수들일수록 뛸 수 있는 팀에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김현민 기자님께서 정말 방대한 코리안 유럽 리거들의 단기적 전망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장기적 전망이라기보다는 단기적 전망을 해주셨고 여기에는 각각의 이제 팀이 어떤 여름의 변화를 겪을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우리 선수들의 앞날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까지 아주 또 김현민 기자님다운 분석을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김현민 기자님과 더불어 함께 해본 코리안 유럽 리거들의 다음 시즌 아주 긴 전망은 아니지만 현재의 모습들을 종합 분석했을 때 당장 이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김현민 기자님의 아주 또 오늘 명철한 분석을 들으면서 오늘 또 TMF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흥미있는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